제가 좀 남들이 안 해본 연구를 좀 이렇게 그런 실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뭘 했었냐면은 대당 1억짜리 헬리콥터 2대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서 서로 피하게 하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부딪히면은 2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때 젊어서 용감했었는지 이걸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뭐 과학 채널로 유명한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네. 찍어갖고 또 얼마 후에는 이제 지상에 있는 물체를 피해가자.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뭐 AP 뉴스 또 그 동네에 있는 그 NBC 뉴스 이런 데서 취재했었습니다. 다 성공하신 거죠? 네, 그때 실험을 성공을 하고 그때는 저는 시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네. 좋아합니다. 네. 어우, 짜릿했겠는데요, 이게? 1억이요? 그렇죠. 1억, 2억이면 2억인데 네. 스포츠카가 한 대 두 대가 없어지는 거죠. 네. 와. 우리나라 드론 연구 1세대이자 국내 무인기 연구 권위자인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의 심현철 교수. 그는 1990년대 초반 독자적으로 드론 연구를 시작해 다양한 기능의 드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차와 로봇 조종 무인기를 만드는 등 국내 무인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는데요. 심현철 교수와 함께 인간의 한계를 넓혀줄 흥미진진한 무인기 세계 속으로 탐험을 떠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 드론 연구의 1세대. 네. 참 이거. 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요즘 뭐 진짜 열광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이 드론이 언제 보급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원래 드론이 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이런 그 촬영용 드론 그런 것들은 최근 한 2,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이 정말 매력적인 게 네. 그냥 날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럼요. 그런 사람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그렇죠. 어떤 네. 구체적인 매력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날지 못하니까 뭐 대리 충족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촬영도 할 수가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뭐 정찰 원래 그런 데 많이 썼었고요. 요즘에는 또 택배 얘기도 많이 하죠. 네. 최근에는 또 뭐 드론 레이싱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오. 저희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송하다 보면은 옛날 같으면 헬리콥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막 고공 촬영하고 이럴 텐데 조그만 게 떠가지고 그냥 숲속을 다 헤매고 다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방송도 하고. 역동성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석구석을 좀 이렇게 훑는다고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으니까 네. 굉장히 운영하기가 쉽죠. 예전 같으면은 헬리콥터 그 빌려가지고 해야 네. 되는데 여기서 찍으면은 시끄럽고 바람도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드론은 작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세계적으로 그 드론 산업이 폭발적인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는 그 군용 다 합쳐서는 한 뭐 현재 한 7조 원 정도. 그래서 10년 후에는 한 20 몇 조 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은 숫자고요. 예. 여기에는 그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촬영용 드론은 빠져 있어요. 크게 계상을 안 한 숫자라 가지고 아마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촬영용, 아까 전에 뭐 아이들이 갖고 노는 뭐 이렇게 저렴한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종류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드론에? 다양각색이잖아요. 사실 드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 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날개 있는 비행기. 네. 그것도 다 드론이고요. 근데 저희는 요즘에 이 프로펠러 한 4개 달린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드론의 일부죠. 그래서 원래 드론이라고 그러면은 무인항공기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 무인항공. 예, 조종사가 타지 않고 혼자 비행을 하는데 이게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돼서 지금같이 인기가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그렇죠. 드론으로 이제 배달하는 예. 거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예.
그 택배 얘기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요. 그때 택배는 좀 이렇게 먼데 산간 지역이나 섬 같은 데를 보내자고 그랬었는데 아마존이 주장한 게 일반 이런 도심 지역에 택배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웠고요. 도전적이었죠. 그래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실현은 못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그 딸기를 배달하겠다. 대전 지역에 딸기, 논산지 딸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딸기 축제를 하는데 예. 좀 카이스트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딸기를 배달해보자. 드론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율주행차를 같이 썼거든요. 이거 그때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요 뒤에 운동장에 예. 잔디밭에 이렇게 드론이 내려와서 어머. 놓고 한 거를 성공적으로 시연을 했는데 하나 아쉬운 건 보기에 좀 빨리 상용화해서 해보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늦어가지고 아직 좀 그쪽으로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무작위로 딸기를 나눠줬던 건가요? 어떤 학생이 핸드폰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딸기를 주문한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이 자기 위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 위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이 딱 그 위치에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코드도 짜서. 생각보다 네. 체계적으로 배달이 이루어졌네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 전통적인 무인기, 좀 비행기 같이 커다란 무인기는 잘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항공산업이 7위 정도가 아니라고 볼 때는 꽤 잘한다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저희가 그 군용 커다란 드론에 좀 집중하는 사이에 이 소형 드론이 떠오르는 거를 국내에서 좀 놓쳤어요. 예. 그래서 그럼 예전 같으면 이제 따라가면 되지 싶은데요. 근데 문제가 중국이 워낙 그 인건비도 싸고 네. 그리고 기술력도 앞서간 데다가 또 하늘이 안 도와주시는 게 그 모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거든요. 네. 그 네오다이뮴이라고 그 자석 재료가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요. 예, 그거 예. 원자력까지 깔고 앉아 있으니까 네. 정말 이기기가 힘들죠. 또 우리나라가 또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드론을 개발하면 중국보다 잘할 수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도 신기하고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한 7, 8년 정도 연기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가 2009년부터 그 자율주행 차량 대회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 덕분에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쪽에 저변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국내 대회도 많이 나갔고요. 저희가 특별히 상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외국에서 그 디자인 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 하드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대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설계죠, 설계. 자동차 모양 설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설계를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다. 그게 전 세계에서 한 2등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전 세계 2등이요? 예, 굉장히 많은 팀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그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타고 왔던 그 자동차가 네, 맞습니다. 그 수상을 한. 예,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랑 네. 하드웨어가 수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인데요. 저희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노란색 그 유레카. 네. GPS만 갖고서 자기 위치를 잡기에는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든가 뭐 레이저 센서 이런 걸 써가지고서 주변의 차량도 인식하고 차선도 인식하고. 무인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과연 뭘까요?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인지 판단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제어로 시작을 했어요. 차를 이제 좌우로 핸들을 꺾고 그다음에 가속 감속하는 게 그걸 저희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카메라라든가 다른 센서를 써서 주변 상황을 찍는 거죠. 찍고 이게 신호등이다.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데요. 가장 요즘에 난해한 게 판단이라고 그래서 그 길거리에 있는 상황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호한 일이 많은데 그거를 사람과 같이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거기에 제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최근 들어서 드디어 자율주행차도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연구가 된 것 같은데 성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한 어느 정도면 완전한 판단력을 가진 유레카가 될까요? 일반적인 자동차 업계를 보면은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한 2030년, 40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꽤 자율주행, 제가 꽤 자율주행을 부르는 게 뭐냐면 90몇 프로 정도 자율주행하는 것들 이런 거는 한 2020년, 21년 뭐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저 2046년이면 100살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 한 기술 될 것 같고요. 2020년부터도 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차들도요. 네. 초보적인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게 꽤 있어요. 네.
차선 따라가고 앞에 차 간격 유지하는 장치들은 이미 시판 중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는 인공지능을 넣어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차가 교정해주겠다는 연구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 이야. 그게 2030년, 40년엔 가능하다는.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한 2020년대 뭐 중반인 것 같아요. 금방 네. 만나보실 수 굉장히 있겠어요. 빠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그 고속도로 자율주행 같은 거 허가하는 추세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한번 해서 국내를 한번 좀 완주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주고 계시는데 무인 항공기도 연구하고 계시고 무인 자동차도 연구하고 예. 계신데 둘 중에는 뭐가 더 어렵나요? 각자 어렵고 쉬운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차니까 네. 접하기가 쉽고요. 자율주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항공기는 잘못되면 추락을 해버리죠. 네. 이 추락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그걸 빼고라면은 그런 안전 문제를 빼고라면은 오늘이라도 대전에 택배를 할 수가 있고 서울에 택배를 할 수가 있지요. 다만 이제 항공기가 추락을 하면은 드론이 작아 보여도 몇 킬로씩 나가거든요. 그 몇 킬로가 하늘에 떨어지면은 사람이 크게 다치죠. 예.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타는 일반적인 그 상업용 여객기 같은 것들이 10억 시간에 한 번 추락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 것 네. 같은데 전 세계에 지금 날아다니는 항공기가 수만 대거든요. 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또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근데 저 드론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수십억 시간은 고사하고 뭐 수백 시간도 어렵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보험회사 망할 거라는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예, 사고가 안 나니까. 오,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도로를 보시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네. 예, 특히나 또 뭘 걱정하냐면은 자율차는 잘 가는데 사람들이 신호를 위반한다. 뭐 그렇죠. 이런 경우들. 예. 외국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구글도 그 자기들은 잘 서 있는데 다른 차들이 와서 추돌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건 사실 막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제 자율주행 차가 최선을 다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연구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대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예, 저희가 드론을 두 대를 갖다 놨는데요. 일단 이 아래에 있는 게 저희가 2년 전에 택배를 하려고 개발한 드론인데요. 택배. 아, 딸기 배달했던? 예, 택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연구용이라서 좀 이렇게 뭐가 많이 달려 있는데요. 네. 저 위에 있는 일단 커다란 건 배터리고요. 어.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센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이 자기가 어디를 날아가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고요. 저 왼쪽에 있는 회색 박스는 센서예요. 고도이거든요. 왜냐하면 착륙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땅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GPS는 그건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레이저로 측정을 하는 거고. 아. 예. 저 아래에 있는 그 파란 이렇게 된 집게 같은 게 이제 택배 박스를 잡았다가 놨다가 하는 아하. 예, 그런 그 박스입니다. 게임기처럼 이렇게 잡는. 그렇죠. 예, 그래서 다가갔다가 놓고 탁 갈 수 있게. 요건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예, 저희 연구용으로 만들어서 한 몇백만 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체가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컴퓨터가 한 200~3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센서 같은 것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0~300만 원 했었는데요. 지금은 센서가 5만 원, 뭐 몇천 원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몇천 원이요? 예, 그렇게 떨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보급률이 더욱더 이게 높아지겠네요. 예, 그 센서가 다름이 아닌 저희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입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폰 기울이면 화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감지하는 센서가 드론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걸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걸 저희가 사용 못한 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건 또 뭡니까? 예, 여기 저기 올려놓은 이 작은 드론은요, 이 보시면 팔이 이렇게 접히거든요. 예, 로봇 오! 소리 나요. 오! 접힐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오. 그다음에 여기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바퀴를 틀어서 좌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주행도 할 수 있고 공중을 비행할 수도 있는 그런 드론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됐다가 날기도 그렇죠. 했다가 예. 다시 자동차가 됐다가. 이 소리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트랜스포머. 예. 네? 옵티머스 프라임. 야, 변신. 그리고 변신. 예. 그렇죠. 딱 이름은 뭡니까? 저희가 이거를 트랜스포머라고 정말 불렀어요. 아, 그래요? 정말입니까? 실제로? Megatron.
예,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드론에다가 바퀴 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저희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날개 접을 수 있게 됐고요. 더욱이 또 여기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드론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율 비행할 뿐만이 아니라 실내와 같이 좁은 공간도 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스스로 몸을 접어서 비행을 하고 다시 내려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쯤에서 유재 씨, 네. 우리 저 심현철 교수님이 연구소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완전 궁금합니다. 완전 궁금하죠. 네. 과연 어떤 네? 연구소일지 그러니까요.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영광이 있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같이 보죠. 예. 과학 인재들의 요람 카이스트. 이곳에 무인 기술 전문가 심현철 교수의 연구소가 있다. 이름하여 카이스트 IT 융합 연구소. 이곳엔 항공우주공학과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산, 전자 등의 여러 학과 연구진들이 한데 모여 관련 정보를 교류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심현철 교수팀은 로보틱스 연구소에 속해 있다. 일명 드림 팩토리라고 불리는 이곳엔 다양한 로봇뿐만 아니라 한눈에 봐서는 알 수 없는 기계들이 공장을 방불케 하는데 우리나라 드론 연구의 1세대 그 명칭에 걸맞게 실험실은 모양과 크기도 제각각인 드론들이 많이 있다. 저마다 숱한 성공과 실패를 넘나들며 심현철 교수의 발자취가 되어준 셈인데 있겠지?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온 심현철 교수. 그 속에서의 모험을 그는 기꺼이 즐겼다. 일찌감치 무인 기술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심현철 교수. 과학자로서의 사명감과 보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연구소가 무슨 뭐 같아요? 공장. 공장 같죠? 그런 책한 공부하는 연구소 같지 않고 공장 같아요.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많이 뭐 만들어내고 이렇게 많이 네. 어질러 놓고 있습니다. 예. 와. 네. 아니 교수님은 언제부터 이 무인 항공기에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혼자 움직이는 것들, 뭐 무인 조종 자동차, 비행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자동차는 뭐 제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한번 그 무인 헬기를 한번 텔레비에서 봤는데 야 저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꿈도 못 꿨었는데 대학원 가면서 이제 자율 뭐 헬리콥터 개발하는 거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때 제가 자원을 했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도 그냥 라디오 꽤나 부셨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라디오, 뭐 혼났었어요, 한번. 텔레비전. 해보고. 그 휴응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분해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냐. 호기심에. 유성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뜯어가지고 반을 다 엉망이 되고 그 비싸고 그러는데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아유, 싫어하시죠. 혼났죠. 근데 그때 예신작에 비행체에 대해서 이게 좀 했었으면 아 지금 또 제가 제자로 아닌가. 아이고, 별 말씀.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이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행인 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걸 많이 했고요. 근데 실제로 그때 좀 어깨 넘어서 뭐 책 들여다본 지식들이 지금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죠. 이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서울대 기계설계학과에 들어가서 헬리콥터 실내 비행 기구를 사서 맨 처음 이제 드론 연구를 시작하셨다. 예, 예. 제가 대학원 때 저희 선배님께서 그 미국에서 그때 잘 드론 같은 게 조금 연구된다. 해보지 않겠냐 그랬는데 사실 다 많이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는 그렇고 또 이걸 하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헬리콥터를 들어갖고서 비행하고 하는 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 재밌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거 끌고서 주말에 그때는 한강에서 날릴 수 있었거든요. 고수부지에서 비행도 직접 하고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든가 센서 같은 것들이 비싸고 비싼 거 문제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상 헬리콥터를 땅에다가 두고서 막대기로 이렇게 묶어다 놓고서
그게 막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고 그걸로 각도를 재는 거죠. 근데 그게 외국에서 그 키트로 팔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같이 뭐 국제 배송이 막 될 때가 아니라서 직접 제가 사갖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다가 이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짐칸에서 왜 이러나 봤더니 이게 그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뭐 쇠막대기가 막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이게 정보 저 직원들이 이게 뭐냐 그러고서 이렇게 양복 입으신 분들이 나와서 이거 뭐냐 그래서 아니 별거 아닌데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막대기 나오고 볼트 나오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 풀어주신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GPS도 없고 불편투성이었을 텐데 시행착오도 많았겠죠. 처음에는 추락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뭐 엔진 거는 것도 몰라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다 바닥부터 배웠고요. 네. 제가 그거 타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는 이 드론을 기체도 만들어 보고 또 코드도 짜보고 또 비행도 직접 해본 좀 제한적인 그런 걸 다 해본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덕분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항공기를 조립하고 연구하실 줄 알았더니 졸업하고 나서는 그래. 자동차 회사를 들어가셨고요. 예, 사실 뭐 항공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네. 특히나 그런 제어 쪽을 연구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았고요. 또 제어라는 특성이 자동차도 쓸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원래 또 좋아하니까 그렇게 또 경력을 쌓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는 안 다녔고 한 1년 반 다녔었는데 그래도 자동차 그때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지식을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자율차 개발할 때도 크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드론 때문에 회사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미국 갔어서 처음에는 다른 연구를 하다가 드론 연구가 미국에서 그때 90년대 중반부터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지도 교수님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때 드론 연구를 했었죠.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본격적으로 드론 연구를 하신 거예요? 건너가셔서? 그렇죠. 그게 국내에서 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게요. 제가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드론을 좀 연구해보자 그래서 나 국내에서 이런 걸 했다 그랬더니 그거 해본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도와주면 참 고맙겠다 그래서 시작한 건데 그 덕분에 드론을 쭉 하게 됐었습니다. 미국 방송국에서까지 나와서 취재를 할 정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좀 남들이 안 해본 연구를 좀 이렇게 그런 실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뭘 했었냐면은 대당 1억짜리 헬리콥터 2대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서 서로 피하게 하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부딪히면은 2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때 젊어서 용감했었는지 이걸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뭐 과학 채널로 유명한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네. 찍어갖고 또 얼마 후에는 이제 지상에 있는 물체를 피해가자. 그런 거에서 또 뭐 AP 뉴스 또 그 동네에 있는 그 NBC 뉴스 이런 데서 취재했었습니다. 다 성공하신 거죠? 그때 실험을 성공을 하고 그때는 제가 시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네. 좋아합니다. 짜릿했겠는데요. 이게 1억, 1억이요? 그렇죠. 1억, 2억이면 2억인데 네. 스포츠카가 두 대가 없어지는 거죠. 와. 그것도 드론입니까? 그 당시 드론은 좀 컸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90년대 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그때까지 무거웠거든요. 지금은 비행 컴퓨터가 몇십 그램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격세지감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비행 컴퓨터가 5kg 정도. 아이고. 5kg 정도 들으려면 굉장히 커야 됐거든요. 네. 센서까지 합치면 뭐 10kg, 15kg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농약 방제용으로 쓰는 헬리콥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커다란 헬리콥터. 이게 직경이 로터 직경이 3m가 넘는데요. 그거를 제가 썼었죠. 그게 대당 1억 원이 넘습니다. 그게 싸우다 짠. 와, 네? 그게 되게 짜릿하네요. 짜릿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성취감을 느꼈죠. 와, 예.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좀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벽실을 그냥 뿌려버리잖아요. 예. 그 그 넓은 직파라고 땅을. 그러죠, 직파. 저도 그걸 연구했었습니다. 예. 예. 저도 국내에서 와서 처음 연구한 게 방지 헬리콥터 만드는 거였어요. 예. 국산 기술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연구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벽실을 뿌리면 둥둥 뜬다. 네. 뿌리를 안 내린다 그러는데 신기술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저희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하니까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헬리콥터가 약을 치면요. 사람이 치는 것보다 100분의 1밖에 안 칩니다. 그래도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사람이 치면은 이게 반복해서 치고 그러는데 했던 애 또 하고. 근데 헬리콥터는 바람이 부니까 약을 잘 뿌리까지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론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드론 산업은 이제 떴다가 없어질 것까지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 못 날기 때문에 사람이 날릴 수 있으면 그런 일 없었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항공산업 뭐 이제 벌써 열린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이게 이런 작은 드론만 1조 원을 넘어갔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안 난 상태의 1조 원이라 그러면 앞으로 법 체계가 나오고 그야말로 이런 카이스트 규정도 택배가 올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그러면 정말 몇 조 원, 몇십 조 원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40cm짜리 로봇이 조종하는 비행기 이거에 성공을 해서 화제가 네.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2년 전에 했던 걸 연구인데요. 그 저희가 요만한 로봇을 가지고서 왜 그걸 썼냐면은 실제 비행기에 못 태우니까요. 아직 큰 로봇을 태우는 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하려고 한 이 정도 큰 비행기에다가 조종관을 만들었고요. 네. 원래는 이게 무선 조종 비행기인데 조종관을 만들고 로봇이 앉아서 조종관을 만지면 이렇게 비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와. 그것도 약간 또 장난기가 있는 네. 연구인데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2011년에 왜 일본에 큰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Japan's most powerful earthquake ever. 그때 그 헬리콥터가 가서 물을 뿌리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부니까 물이 날려버리죠. 그럼 내려가면 되는데 못 내려가는 게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커다란 무인 헬리콥터를 만들자. 또 이걸 대비해서 또 이런 헬리콥터 만들자. 그러면 너무 낭비적이고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로봇을 앉혀서 로봇이 가면은 괜찮지 않느냐.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거든요. 로봇이 그 정도 크기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도 작아지고 센서도 좋아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작은 로봇도 사람 크기의 로봇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측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생산력의 부족을 로봇으로 잘 보상하면 어떨까? 잘 기획을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꼭 굳이 대결로만 볼 거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런 드론도 보시면은 안 될 때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여전히 사람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꼭 만들어 보고 싶은 건 뭘까요? 그러게 당장 지금 하고 있는 로봇이 좀 더 똑똑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나르는 차, 네. 나르는 드론도 관심이 있고 요즘에는 그 개인이 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개인용 드론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심연철 교수님과 같은 많은 과학자들 덕분에 네. 그 열정과 노고 덕분에 우리의 세상이 더욱더 편리해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허창은의 토크 엔조이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